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저는 혁신창업스쿨 딥테크,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말씀드릴 이관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인공지능 진단기술로 열어가는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잡았고요. 특히 첨단 센서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진단하는 기술을 제가 예로 설명드리고, 뒤에 가서는 딥테크와 디지털 헬스케어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체분자인식 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고려대학교 KU퀴스트 융합대학원 교수로도 재직하고 있는데요. 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 슬라이드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체분자인식연구센터라는 곳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데요. 저희 생체분자인식연구센터는 뭐 하는 곳이냐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체분자가 결국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 그리고 유전자, 그리고 대사체 같은 우리 몸에 있는 생체분자를 말하고 있고요. 그 생체분자를 인식함으로써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 바로 저희 생체분자인식연구센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려대학교 융합대학원에서 이런 IT와 NT 기술을 활용해서 BT와 접목시키는 그러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융합대학원의 교수직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임상중계를 위한 존스 홉킨스 병원과 공동 연구를 하면서 나노 기술을 진단 기술로 발전시키는 임상중계 나노 진단 기술 분야로 저는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 후에는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한국연구재단, 그리고 지자체 같은 부산시와 같은 지자체에서 과학기술 자문을 해주는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미국의 MIT 대학의 MIT 테크놀로지 리뷰라는 기술 전문 잡지가 있는데요. 그곳의 패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주된 연구 분야는 앞서서도 임상중계용 나노 진단기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이나 미시간대 병원, 서울 아산병원, 고대 안암병원, 서울대병원 등과 각종 암과 감염병 같은 것을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립선암이라든가 방광암, 췌장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등을 직접 연구한 바 있고요. 지금은 또 질병관리청, 건국대 수의학과 등과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것을 초고감도로 현장에서 진단하는 진단용 임상중계 연구 기술 등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그림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올해 매년 연말이면은 올해의 10대 기술을 선정하곤 합니다. 제가 2021년에 인공지능 진단 기술로 올해 10대 과학기술 뉴스에 선정된 바도 있고요. 많은 언론에도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딥테크 스쿨인데 한번 조금 더 요즘 IT 분야와 맞춰서 한번 더 제 소개를 한번 다른 IT 인공지능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먼저 챗 GPT-4에다가 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이관희 교수에 대해서 알려줘 그랬더니 챗 GPT가 뭐라고 하냐면요. 키스트 바이오메디컬 융합연구본부의 생체분자인식연구센터장이자 KU퀴스트 융합대학원의 교수입니다. 그러면서 나노바이오 공학을 전공하였고 인공지능 진단 바이오센서나 암 감염병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2021년 12월에는 인공지능 진단 기술로 대한민국 10대 과학기술 뉴스에도 선정됐다고 굉장히 정확하게 잘 알려주는 걸 보고 이제는 대화형 인공지능이 이 정도 기술이 이르렀구나.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제 연구 분야를 자세히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알려줘봐 이렇게 하고 한번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GPT-4는요. 인공지능 진단 바이오 센서와 암 감염병에 관한 것입니다 하면서 저에 대한 연구 분야 등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바이오 칩 등을 개발하였다고 알려주고요. 암세포나 바이러스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와, 이제는 인공지능의 발전이 굉장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GPT-4의 대항마라고 최근에 알려진 구글의 바드에도 한번 제 소개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구글 바드도 질문은 똑같이 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이관희 교수에 대해서 알려줘 얘기했더니
여기는 갑자기 조금 KU 키스트 융합대학원의 교수라는 거는 맞는데요.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학위를 하지 않고 앞서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여기는 서울대학교에서 생명과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또 연구 분야를 보면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암 환자의 소변에서 암세포를 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건 저에 대한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구글 바드는 제가 소개되어 있는 어떤 홈페이지에서 저에 대한 정보와 또 다른 교수님의 정보를 짬뽕해서 저라는 사람을 이렇게 창작해서 만들어냈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가 이렇게 굉장히 도래하고 있지만 이 이상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잘 제대로 활용하고 그 정보가 정확한 정보인지도 우리가 굉장히 검증할 필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우리가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사는데 꼭 필요한 진단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서요. 진단을 할 수 있는 바이오 센서를 개발하고 그 바이오 센서의 진단 성능을 도와줄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기술을 위주로 실예를 1교시와 2교시에 제가 주로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3교시에는 그걸 바탕으로 딥러닝이나 디지털 헬스케어가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관심 대상인 딥테크 창업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제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조금 더 실용적인 지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그 뒤에 첨단 바이오 센서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신문에서 워낙 많이 들어보는 용어이기도 한데요. 말 그대로 헬스케어는 건강관리란 뜻이 될 거고요. 디지털이란 말은 바로 기존의 건강관리는 병원 가서 의료진하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울 텐데요. 이 디지털이란 말이 들어감으로써 정보통신 기술을 의료와 융합해가지고 각자 사람들에게 딱 맞는 맞춤형 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을 바로 우리는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의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그래서 정의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디지털 헬스를 정의할 수가 있고요. 좀 더 범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범위는요. 보시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헬스케어다 하면은 넓은 의미에서 건강관리에 해당하지만 여기에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지는 아직 않았고요. 전문 의료 영역도 아닌 여러 가지 운동이나 영양, 수면 같은 걸 보통은 헬스케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디지털이란 말이 붙으면요. 건강관리 중에 디지털 기술이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인공지능 또는 3D 프린터 기술이 적용되는 등 이런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면 ICT 기술이 접목되면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부르고요. 그 중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술이 활용된다면 여기 모바일 기술이 사용돼서 스마트폰이나 사물 인터넷이나 SNS 기능을 활용한다면 그 중에서도 우리는 그거를 모바일 헬스케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원격 진료나 원격 의료, 개인 유전 정보 분석 등은 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ICT 기술이 접목되지 않는다면 그 외의 영역으로도 분류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의료라고 하면요. 의료라고 하면 질병의 예방, 치료, 처방, 관리가 들어가는 전문 의료 영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헬스케어와 의료는 조금 정확하게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의료 중에서도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들과 같은 전문 의료 영역의 전문가들과 함께 질병 예방이나 치료나 처방 관리에 직접적으로 디지털 기술이나 모바일 기술을 사용한다면 역시 의료 기술조차도 디지털 헬스케어나 모바일 헬스케어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시장 전망입니다. 요즘 저한테도 역시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자로서 저한테도 역시 각종 대기업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 네이버, LG, SK, 삼성, KT 등등 국내의 뭐 유수한 IT 기업들이 헬스케어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점점 전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또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예, 거의 2019년에 비해서 2025년이 되면 거의 한 5배 정도가 매년 30%씩 연평균 성장을 해서 5배 정도가 성장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서비스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 분야의 디지털 서비스를 한다면 어떤 범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역시 뭐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는데요. 이런 스마트워치라든가 이런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서 모바일 헬스케어에도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가 많이 뭐 일부 이미 경험을 하신 분들도 꽤 나올 텐데요. 비대면, 원격 의료 같은 것이 바로 디지털 서비스의 하나의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우리 생활과 밀접한 것은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보건 의료를 분석하는 데도 굉장히 ICT 분야가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디지털 보건 의료 시스템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만든 자료고요. 여러분들이 이 관련된 되게 쉽게 만들어 놓은 동영상이 있는데요. 그것을 확인하시려면은 여기다 제가 강의 자료에다가 링크를 홈페이지를 제가 적어 놨으니까 이 홈페이지에 가서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추가로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생태계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현재 스마트 또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생태계는 보통 시스템 공급자와 서비스 공급자 그리고 최종 수요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공급자들은 바로 이 디지털 헬스케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공급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기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의료기기 중에서도 바로 센서 등이 많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요. 바이오 센서나 측정 기록 장비, 모니터링 장비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되어서 의료 헬스케어를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럼 데이터를 이 의료기기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중개해줄 그러한 시스템 공급자들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모바일 OS 개발하는 모바일 앱이라든가 보안 프로그램이라든가 여기서 이 의료기기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머신러닝이라든가 딥러닝 같은 인공지능으로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그런 모바일 OS 분야의 시스템 공급자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 기술을 최종적으로 환자에게까지 전달할 수 있는 또는 의사에게 전달할 수 있는 통신사가 또한 시스템 공급자로 이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에 등장을 합니다. 통신사는 당연히 통신망이라든가 솔루션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 홈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들은 중개를 통해서 환자에게 전달되는 간접 제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번엔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일상 활동을 기록하고 스포츠나 식생활을 직접 관리해 주고요. 이와 제약회사 및 의료기관을 연계해서 검진 및 치료, 처방, 유전자 정보나 R&D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요. 이거는 환자가 아니라 이 모든 일반인에게까지 확장해서 직접 제공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이나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정부나 보험사나 투자자나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등이 보통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의 구성을 이루는 그런 요원이 될 것입니다. 요 하늘색 분야는 기존에도 이미 역시 헬스케어 산업에서 확장하고 강화된 영역이고요. 그 외에도 요 의료기기, 그다음에 제약이나 의료기관, 환자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야 진정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가 구성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이러한 의료기기 쪽, 특히
바이오 센서나 센싱 산업하고요. 이 의료기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실제로 우리가 처리하는 이런 인공지능 파트, 그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 인공지능 진단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제가 주력으로 연구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야를 직접적으로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항상 제 중심에는 이 수요자인 환자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환자에게 꼭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서 환자 중심의 기술을 개발해야만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살아남을 수 있고 딥테크 기술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첨단 센서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는 제가 직접 연구한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진단 기술의 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센서 기술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한 근래 몇 년 사이에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연관어 뉴스 기사를 살펴보면 인공지능, ICT,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많은 이런 키워드 연관어들이 떠오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이나 디지털 ICT 시대에는 무조건 인공지능이 다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인공지능이 다가 아닙니다. 살펴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람의 인체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뇌가, 이 브레인이 바로 우리에게 모든 정보를 처리해서 판단하고 지시를 하는 이런 역할을 수행한다면, 그러면 뇌가 이런 정보 처리를 하고 판단을 하기 위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몸에 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눈, 코, 귀, 손, 혀와 같은 각종 감각기관에서 뇌에다가 아주 중요하고 정확한 정보들을 계속 공급을 해야 감각기관에서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뇌는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정보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디지털 ICT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AI, 즉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공지능이 제대로 된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정보를 처리해서 우리의 삶을, 특히 우리의 헬스케어 분야를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 가지 최근에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이런 센서 기술들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만이 우리가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서요, 센서 기반의 데이터를 수집해야만 진정한 디지털 정보 및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첨단 센서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센서 기술의 중요성입니다. 디지털 ICT 시대와 센서 기술이라는 소제목을 달았는데요. 이제 IoT 기반의 초연결의 핵심 기술은 사실상 센서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센서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을 해오고 있고요. 특히 2025년 얼마 안 남았네요. 2025년이 된다면 1조 개의 센서가 새로이 설치돼서 우리나라가 곧 초연결 사회가 될 것으로, 전 세계가 초연결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저는 이 통계 그래프를 보고 너무 놀랐는데요. 우리나라 센서 분야가 이렇게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지 저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센서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소재 또는 핵심, 설계, 설비, 양산으로 나누어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요, 모두 다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뒤처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센서 기술이 뒤처져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센서 기술을 바탕으로 한 딥테크 기술의 개발과 창업에도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도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꾸 첨단 센서 그러는데 첨단 센서가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센서란 필요성은 인식되었으나 기존의 기술이 모자라서 존재하지 못하던 센서도 또한 첨단 센서라고 할 수 있고요. 새로운 센서란 이야기죠. 그리고 또는 기존 센서가 있었지만 기존 센서가 특정한 기술이나 기능에 한계가 있어서 제대로 된 기능을 구현하지 못했었는데 기존 센서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는 센서를 저는 첨단 센서라고 정의를 합니다. 보통 첨단 센서를 위한 중요한 기술로는요, 센서 기술이 중요해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가 있어야 될 거고요. 고감도여야 될 거고, 이왕이면 빠르게 측정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특징을 첨단 센서의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은 이 네 가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로 이제는 인공지능 같은 것을 가미해서 데이터를 더욱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특히 헬스케어 분야의 센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 중심이어야 됩니다.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이과 저과를 계속 움직이면서 굉장히 침습적인 검사를 많이 받으면 환자는 이미 지치게 되고요. 건강검진 기술이,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기술이 널리 보급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비침습적, non-invasive라고 하는데요. 비침습적이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왕이면 한 가지가 아니라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분석할 수 있어서 환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홈케어 등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려면 포터블하고 심플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휴대가 가능하고 사용법이나 이런 게 간단하고 정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첨단 센서를 이 8가지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런 센서를 보통 저는 첨단 기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첨단 센서가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되고 꼭 필요한 그런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한번 보실까요? 아이를 키우는 이 외국인 부부가 굉장히 공원에서 단란하게 오후 한때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공원 같은 데 산책도 많이 가고 뭐 이런 일을 많이 했었는데요. 굉장히 단란해 보이는 이 외국인 가족을 한번 볼 때 지금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는데 우리는 이러한 평화로운 현대사회에서도요, 센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 미세먼지 걱정 많이 하시는데 공기 오염도 중요할 거고요. 물이 오염돼 있어도 우리 식수원이 위험을 받겠죠. 그리고 가만 보면 이 아저씨 머리도 좀 많이 빠지시는 것 같고요. 좀 위험해 보이는데 맞습니다. 이 여자분은 아마 피부 미용에 굉장히 신경 쓰이실 것 같고요. 이 아저씨는 탈모가 굉장히 신경 쓰이실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건강 관리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또한 첨단 센서가 현대 사회의 헬스케어에 적용될 수 있는 예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미생물에 오염된 이런 잘못된 이유식을 먹으면 안 되겠죠. 이런 데도 식품의 관리에도 역시 첨단 센서가 활용될 수가 있고요. 지금은 건강해 보이지만 이분의 기관지라든가 이 위암 같은 것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다면 이 가족이 아주 단란하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현대 사회에서 첨단 센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도 두 아이의 아빠이기도 한데요. 이 아이를 키워보면 아기들은 체열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발 뒤꿈치에서도 체열을 하곤 합니다. 근데 체열된 아기는 이렇게 발 뒤꿈치가 피멍이 들기도 합니다. 이래서 이렇게 침습적인 환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침습적으로 센싱을 할 수 있는 검체를 채취하게 되면 이렇게 힘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들 경우에 암이나 또는 오랜 만성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어른들을 보면 많은 체열이 필요하고 과별로 방문할 때마다 이렇게 많은 체열을 하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암 환자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체열이 힘든 신생아나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이 침습적인 검사는 검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검진 항목이 증가한다고 많은 체열이 해도 힘들겠죠. 그래서 특히 첨단 바이오 센서는 비침습이어야 되고 다중 검진을 할 수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린에서 소변 검사만으로 모든 건강을 검진한다든가 아니면 땀 같은 데서 땀이나 눈물 같은 검체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정보를 다 얻어낼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이 정보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인공지능 기반의 이 검체에서 나오는 생체 신호를 모두 분석한다면 굉장히 좋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개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바이오 센서의 구성 요소를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센서의 기본 구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첨단 센서 중에서도 바이오 센서라고 우리가 한다면요. 바이오 센서는 바로 바이오 몰레큘들이나 바이오 대상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을 측정할 수도 있고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생체 분자 인식 연구센터처럼 생체 분자들을 측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이오 몰레큘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될까요? 바로 센서의 구성 요소는 첫째, 우리가 측정하려는 대상을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측정 대상을 애널라이트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센서는요, 이 애널라이터들을 인식할 수 있는 리셉터, 또 수용기라고 하나요? 한국말로? 예,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 수용기와 이 우리가 측정하려는 생체 분자들이 만나는 순간 찌직하고 우리에게 신호를 줘야 될 텐데요. 그래야 우리가 센싱을 할 수 있을 텐데 바로 신호를 만드는 부분을 우리는 트랜스듀서라고 보통은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신호만 만들어진다고 우리가 센싱을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트랜스듀서에서 만들어진 신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될 텐데요. 바로 이 신호를 직접 보고 디스플레이하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신호로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이런 기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첨단 센서에는 이렇게 리셉터나 인터페이스가 좀 발달이 돼야 되고요. 이 두 번째 요소인 트랜스듀서가 발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읽기 쉽고 정확하게 디스플레이 해주고 하는 이런 데몬스트레이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나 소자 기술을 이용해서 센서를 개발할 수도 있고요. 어떤 물질을 측정하는지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분야의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시스템을 만들려면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기술도 필요하고 전자기술 등이 필요하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게 환자 중심이 되려면 어떤 환자에게 꼭 필요한 니드가 무엇인지 그거를 알려줄 수 있는 임상, 중개, 융합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병원이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임상 샘플이 한국 사람하고 백인들은 그 양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종에 따라서 그 임상적인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기 위해서는 국외 협력을 위해서 국제 공동 연구 파트너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를 위해서 ICT 기술이 융합되기 위해서는 AI나 딥러닝 같은 것을 같이 연구할 파트너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융합 연구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렇게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예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오 센싱 플랫폼 기술 분야는요, 자세한 설명은 피하고요. 뒤에서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를 이용한 센싱 기술을 하나 설명을 드림으로써 그 여러분들의 이해를 넓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센싱 플랫폼 기술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는 반도체를 만들어서 우리 몸에 생체 분자들을 측정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도체, 부도체, 반도체로 나눠집니다. 도체는 전기가 통하는 물질을 도체라고 합니다. 바로 금속이나 쇠 같은 그런 물질들이 바로 도체가 될 것입니다. 부도체는 반대로 전기가 안 통하는 물질입니다. 나무라든가 고무라든가 유리라든가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도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반도체는 무엇이냐? 전기가 통할 때도 있고 안 통할 때도 있는 그 중간 물질을 반도체라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트랜지스터 같은 게 있습니다. 이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는 것은, 이때 필드는 전기장을 말하는데요.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 어떨 때는 전기가 통하기도 하다가 전기가 안 통하기도 하다가, 이런 물질이라서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번 혹시 이 분야의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어서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중요한 자세한 내용은 이해하지 않으시더라도요, 한번 살펴보시면 이 그림에서 보면 소스란 곳이 있고 드레인이란 곳이 있는데요. 이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전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전기가 통하기 시작합니다. 요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보시는 것처럼 전자들이 모여서 전기가 통하는 이런 통로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표면에 만약에 우리가 항체를 갖다 붙이면요, 이 항체 표면에 항원이라는 단백질이 달라붙기 시작하면, 여러분, 모든 생체 분자는요, 단백질을 포함해서 모든 생체 분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닙니다. 전기적으로 자기만의 고유한 차지 값, 즉 전하량을 갖고 있는데, 이 생체 분자가 달라붙게 되면 생체 분자 표면에 있는 전하 때문에 이 전자들의 통로인 전류값이 바로 영향을 받게 돼서, 우리는 전류값을 측정하게 되면, 전류값의 변화를 측정하게 되면 바로 이 생체 분자들이 얼마나 와서 달라붙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항체 위에 생체 분자가 하나 달라붙으니까 원래 기준값보다 이 전류값, 전하값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체 분자가 하나 더 달라붙으니까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이 전기 신호가 더 많이 변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양상으로요, 생체 분자가 또 붙으면 또 더 변화량이 클 거고요. 이 생체 분자가 얼마나 반응을 했는지 반도체 센서의 전기 시그널만 측정해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생체 분자가 항원이었는데요. 항원 항체의 반응을 우리는 전기 시그널의 변화 가지고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러한 센서를 저는 반도체 바이오 센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체 분자의 상호작용을 바로 전기 신호의 변화에서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우리는 반도체 바이오 센싱 플랫폼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애니메이션이 다시 정리돼서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류가 계속 증가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처럼 우리가 정밀하게 전류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생체 분자를 가장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멋진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요,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죠? 방진복이라고 해서 먼지 하나 들어가지 않는 반도체 옷을 우리가 입고요,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힘들게 반도체 팹이라는 곳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서 한 번 쓰고 버려야 된다면, 경제적으로 이게 과연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창업이 될 만한 기술인가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너무 센시티비티가 좋다 보니까, 너무 민감도가 좋다 보니까 우리 체액 있죠? 혈액이라든가 소변 같은 체액에는 수많은 불순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체액에서 오히려 노이즈, 즉 노이즈 같은 신호들이 더욱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자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정밀해서 사람 손을 많이 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에서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반도체 신호를 측정하기 위한 아주 큰 대형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형 장비가 필요해서는 우리가 병원이나 의료원 같은 그런 현장에서 즉석에서 이 반도체 센싱 기술을 활용해서 건강관리를 받기 힘듭니다. 하물며 집에서 손쉽게 측정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뭔가 반도체 바이오 센싱이라고 하면 너무 팬시하고 매력적으로 들렸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어려움도 있구나.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술을 개발했느냐? 저희는 처음에는 일단은 이 기존의 트랜지스터에서 연구를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존의 트랜지스터를 여러 가지 재료나 소자나 반도체 설계적인 측면에서 기술을 개발해서요, 기존 바이오 센서 대비 약 3,500% 정도 민감도가 분해능이 극대화된 그러한 반도체를 따로 개발했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렵고 힘들게 반도체 하나 만들어서 한 번 쓰고 버리면 경제성이 없겠죠. 창업할 값어치가 없을 텐데요. 저희는 대신에 어떤 전략을 취했냐면요. 이 반도체, 우리가 만든 반도체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고요. 이 반도체에다가 한 번 쓰고 버리면 되는 일회용 센싱 막을 바로 굉장히 저렴한 일회용 센싱 막을 장착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반도체를 설계하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반도체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고 경제성과 여러 가지 시그널의 신호의 안정성까지 신뢰도와 민감도까지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이러한 반도체 바이오 센서 기술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저희 팀의 반도체 센서 기술을 보통은 이러한 특징들을 설명해 드립니다. 반도체는 반영구적으로 쓰고 일회용 센싱막만 경제적으로 쓰고 버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센싱 막에다가는요, 동시에 여러 군데 측정할 수 있게 멀티플렉스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멀티 채널로 센싱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했고요. 반도체 구조 자체는 기존 반도체 대비 3,500% 이상씩 기능이 개선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반도체 바이오 센싱 플랫폼이 너무 이 반도체 소자가 정밀하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에 따라 손을 탈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저희는 이거를 대량 양산할 수 있도록 반도체 웨이퍼 단위로 한꺼번에 수만 개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였고요. 이거를 간단한 칩으로 설계해서 칩으로 만드는 데까지 성공을 하였고요. 보시는 것처럼 가로, 세로 9cm와 12cm, 높이가 15cm니까 여러분들 아이폰 2개나 뭐 3개 정도 쌓아놓은 크기라고 할까요? 이렇게 소자를 굉장히 간단하게 줄여서 만들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저희는 이 반도체 소자를 가지고 현장에도 가서 측정할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정보를 공급해줄 헬스케어 정보를 공급해줄 반도체 기반의 새로운 ICT 기술 기반의 현장에서도 찍을 수 있는 센서를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여기서 나오는 센서에서 나오는 기술을 인공지능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요. 환자들이 고통 없이 비침습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이 센서를 활용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활용한 얘기는 둘째 시간부터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에 꼭 필요한 첨단 바이오 센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개발한 첨단 바이오 센서의 한 예인 반도체 기반의 첨단 바이오 센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첨단 바이오 센서를 임상 현장에 활용하는데, 이왕이면 임상 현장 중에서도 환자가 그동안 너무너무 불편을 겪었던, 저는 그걸 클리니컬 언맷 니드라고, 임상 현장에서 채워지지 않았던 수요라고 저는 말씀을 보통 표현을 드리는데요. 그 기술의 예를 두 가지, 비뇨기 암을 진단하는 두 가지 예에 대해서 설명드림으로써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간 다소 이론을 설명하느라고 좀 지루하셨을 텐데요.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